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채택을 했지만 사실 독재였죠, 처음부터. 이승만 독재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안 됐죠. 결국 4.19 혁명으로 무너지는데 그래도 이승만 독재 시절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어요. 그 왜 그랬느냐? 우리가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미국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종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식 양당 체제, 대통령제, 그다음에 뭐 헌법이니 법률이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 이게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 한계 내에서 이제 독재를 한 거예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죠? 군대가 중립을 지켰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희들 하는 게 다르잖아. 이런 분노가 터져가지고 4.19가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5.16이에요, 5.16. 5.16 쿠데타가 딱 되고 군사 독재 정권이 나왔잖아요. 그나마 이승만 체제는 미제예요. 근데 박정희 체제는 말이에요, 이게 일제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에도 없는. 왜? 일본은 미 군정이 딱 진입해가지고 옛날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철저하게 드러냈거든요. 비교적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본 그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 때는 이제 사실은 초기에는 박정희 초기만 해도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10월헌법 그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파시즘입니다. 근데 초기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독재자였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정당하지는 못해요. 쿠데타니까.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적합성은 있었던 겁니다. 왜냐? 당시 우리 사회 과제가 뭐냐? 근대화였잖아요. 산업화죠. 모든 사회가 농업사회를 가서 농경사회를 거쳐가지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정보화사회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해방 직후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을 때 그때 농민의 인구가 90%였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란 얘기죠.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농민 인구가 5%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5%도 옛날 농민이 아니에요. 기계화된 농민이지. 문제는 산업화가 되려면 신체가 필요합니다. 농경적 신체가 아니라 산업적 신체가 필요해요. 농경적 신체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산업적 신체가 되는 건 이건 기계의 흐름이에요. 인공적 속도입니다. 그걸 뜯어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게 한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산업화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선을 식민지화했는데 공장을 차렸는데 조선 노동자들 고용했겠죠.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데 밭에 김매러 가듯이 출근을 해요. 9시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해 뜨면 가죠. 근데 일하다 말고 속골 매겨야 되고 가버리고 뭐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각을 하게 되면 임금을 갖다가 막 절반을 깎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굴렸더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정시 출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체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걸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는 생체공학. 그런 생체공학을 대대적으로 한 게 바로 박정희 시대 때예요. 한국 사람들이 농경적 신체를 완전히 기계적 신체로 다 뜯어 고친 거. 그게 꽤 오래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있었죠? 그게 농경사회예요. 분과 초로 나누는 게 바로 산업사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 흐름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배우는 게 빨리빨리예요. 왜? 그 사람들 흐름이 다른 거예요. 농경적 사회에서 한국 사회 갑자기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똑바로 해. 이런 말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60년대에 이제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왜 군부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기계화된 신체를 가진 유일한 직업군이 바로 군인이었어요. 왜? 현대전을 치러봤거든요. 6.25를 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운전해봤고요, 찝차를 운전해봤고, 기관총을 쏴봤고, 소총을 분해해봤고, 그렇죠? 비행기를, 항공기를 몰아봤고, 군함을 몰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신체를 갖다 군인적 신체로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직업군 중에서 그 행동과 사고 방식이 가장 기계적인 직업군이 또 뭐예요? 군인이죠. 밥 먹을 때도 탁탁탁. 그러니까 기계랑 결합된 신체를 만드는데 군인들이 이제 그 그대로 자기 규율들을 갖다
보통 사람, 농사 짓던 사람들한테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이른바 군사문화라는 거예요. 까라면 까지 이런 거 있죠. 왜. 우리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란히 뭐 이거 행진하는 거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자본주의를 갖다 올릴 때 자본이 없었어요. 종잣돈. 그 자본주의적 방식에서 자본은 간단하죠. 이윤을 투자를 하고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자본이 만들어지는데 애초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이윤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종잣돈은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근원적 축적,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 독일에 인력 수출한 거예요. 그 다신 게 간호사들 누구예요? 그리고 광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왜냐? 인텔리들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하신 분들이에요. 광부들 대학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하다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한 규율과 한국식 규율과 뭐랄까 그 지적 수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위상을 꽤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독일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간호사는 다 한국 사람만 뽑았잖아요. 너무 잘해주거든. 기본적인 스킬이 있는 데다가 똑똑한 데다가 또 하나는 동양적인 게 있는 거야. 거기 노인 환자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딱 이분만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번 돈들 있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 전쟁. 보낸 거죠. 보낸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 봉급을 갖다 미군 병사 봉급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그중에 90%를 나라에서 띠간 거예요. 병사들한테 10%만 준 겁니다. 근데 그 10%도 당시에는 뭐였어요? 보통 봉보다 많으니까 간 거예요. 우리 그 작은 아버지 두 분도 가셔가지고 오실 때 도시바 텔레비전 이렇게 들고 오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올라가니까 저임금. 옛날에 그 타이밍약 먹고 있죠. 엄청나게 일하던 하루에 막 8시간씩 각성제 먹어가면서 미싱 돌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저임금.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자본을 만들어서 이게 한국 경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 밑에 이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박정희는 그 과제를 갖다 성공적으로 했어요. 경제 근대화는 했습니다. 근데 정치의 근대화는 했느냐?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화다라는 게 근대적인 자율적인 주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담당할 수 있는. 응? 그런데 말 잘 듣게 하는 데는 옛날에 그 봉건적인 가치 체제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게 온전시키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뭘 배웠냐? 충효를 배웠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뭐 해라? 효도하라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뭡니까? 수령님한테 충성동의, 효자동의.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심지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냥 완전 파시스트 체제입니다. 일본 옛날에 일본에도 없는 군국주의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복 입고 와서 경례하고 들어가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내면은 뭐 대중가요도 뭐 퇴폐라고 뭐 계속 그 검열받고부터 뭐 미니스커트도 못 입어요. 막 자대고 막 미니스커트하고 장발 국가에서 가위 들고 다 시민 머리를 자르고 이런 시스템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기가 경제 토대부터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국가 주도 경제를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가 되고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율성과 자발성과 창의성으로 움직여야지 국가에서 계획하는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해요. 경제가 불안해지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노동자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저임금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YH의 그 여공이 그다음 신민당사를 점거하죠. 거기서 이제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민당 당수였던 김영삼 씨가 그때 뭐 항의하고 뭐 이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아니 세상에 야당 당수를 갖다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이분의 그 정치적 고향이 어딥니까? 부산하고 마산 쪽이잖아요. 경남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부마 사태라는 게 일어나요. 부마 항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그 김재규가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차지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정희한테 각하 끄덕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원 쏴주고도 끄덕없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제 거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박정희를 암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정에서 끝까지 뭐라 했냐면 왜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였다. 전두환 정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의 나름대로 업적이 없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경제에 있죠. 그러니까 국가주도 경제를 시장 위주의 경제로 바꾼 게 또한 전두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자유화한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권력이 슬슬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관료들 시켰다고. 박정희는 아는 게 많아가 다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별로 아는 게 무식해서 관료들 시켰다는데 어쨌든 그 적합한 거였습니다. 관료들이 필요한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자율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마 기억날 겁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워졌거든요. 3S 정책이라고 있어요. 뭐냐?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래서 프로야구들이 막 프로 구단들 있죠.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게 막 만들어져요. 스크린에서 막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하는 그 야동 같은 이런 영화들도 막 걸립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라는 걸 했는데 정치 체제만은 아주 폭압적으로 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수업 다 끝나고 방학 끝나고 나면 안 돌아와요. 강제 징집된 겁니다. 녹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보안사 끌려가서 의도맞고 반성문 쓰고 이러다가 의문사한 애들이 몇십 명이에요. 못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아시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끌려가서 고문 받아 죽고. 이게 엄청나게 포압적인 체제인데 문제는 이게 서로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경제하고 문화는 자율적인데 정치만 폭압적인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그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학원 자율화 시켰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요. 무섭게 번집니다. 이러니까 그냥 졸업정원제라서 원래 생각은 뭐냐면 대학생들을 갖다 2배로 뽑아. 졸업할 때 반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대목 못하고 공부하겠지? 그랬거든요. 웬걸 2배로 뽑아놓으니까 병력이 2배가 됐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87년에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군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60항쟁이 일어납니다. 100만이 나와서 데모를 하면서 드디어 군부 독재라는 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등장한 게 6.29 선언으로 등장한 게 노태우 체제인데 노태우 체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모호한 과도기였다고 봐요.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본인은 사실은 쿠데타에 참여한 군사독재 그 일원이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대통령 된 건 합법적으로 됐거든요. 쿠데타는 불법이지만 뭐예요? 선거는 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기였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업적으로 꼽을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북방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때 소련하고 막 외교를 두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때 소련하면 공산주의 종지국이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막 외교 두고 뭐 차관도 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냉전적 사고방식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준 거. 그 다음에 또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또 허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적으로 또 나름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등장한 부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YS죠.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 조금 불쌍해요.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IMF 때문일 겁니다. IMF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나라가 그 사태를 맞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3당 합당했잖아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경남의 민주 세력을 딱 갖다 어디다 바친 거예요. 자기 대통령 되려고. 저쪽 보수주의자한테 갖다 바쳐버린 거고. 그게 회복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이 딱 고립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 깨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비난을 많이 받는데 이분도 업적이 있습니다. 큰 업적을 세웠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기억나시죠?
그 이전에 우리 역사관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이 아니라 이 국가주의적 역사관이었어요. 박정희식.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배웠단 말이죠. 유신과 더불어서 국정교과서가 들어온 거예요. 유신체제 교과서가 바로 국정교과서예요. 그런데 그걸 역사 바로세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뭐랄까 국가주의적 역사관에서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공적 역사관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제대로. 그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회 해체예요. 하나회라는 게 군인들의 사조직이거든요. 비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뭡니까? 노태우 씨도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멤버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사실상의 권력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에 움직였습니까? 군대가 움직였잖아요. 이걸 잡게 되면 군대를 움직여서 어딜 잡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잡는 거죠. 이걸 그냥 확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쿠데타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군사 쿠데타가.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비가역적이라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 그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금융실명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잡아내는 겁니다. 정치가 투명해지고 경제가 투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금융실명제 덕분에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라든지 납세 문제라든지 투명해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나름대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개혁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했는데 너무 저평가받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건 IMF 체제를 극복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불행한 체제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경제 철학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있었고 진짜 위대한 건 남북 정상회담. 남북 간의 긴장 완화한 거 있잖아. 우린 냉전적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냈냐면 이분이 평생 동안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그놈의 빨갱이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비난을 받아오면서 끝까지 자기 원칙을 갖다 관철시켜서 해내잖아요.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업적은 바로 뭐였냐면 이분은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대통령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분이. 텔레비전으로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 케네디였잖아요. 인터넷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인터넷 덕분에 바로 뭐가 된 겁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고 인터넷 덕분에 노성화 활동이죠. 그것 덕분에 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대통령도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지원 시스템이라서 청와대 결제 시스템은 서류가 아니라 다 전자로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하셨어요. 그거를. 그게 막 수출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과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화사에서 어디로 나온 거야? 정보화사로 확실하게 이전했고, 근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외국에서 보던 걸 몇 년 후에 한국에서 봤잖아요.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한국에서 본 걸 몇 년 후에 어디서 봐요? 외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점에서 앞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욕구는 다 된 거예요. 법적 형식적 민주주의 됐죠? 네트워크도 이제 수평적으로 다 변했죠? 근데 여러분들 배가 부르잖아요. 더 이상 밥 먹고 싶어요? 아니죠. 이미 충족된 욕망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뭘 느꼈느냐? 배가 고파진 걸 느낀 거예요. 경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IMF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잖아요. 대신 있었던 게 뭐였냐?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있었던 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평생 고용의 약속. 그 다음 호봉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절로 봉급으로 올라간다. 안정적으로 삶을 기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애들도 크잖아요. 돈 더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웬만한 일 없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 끝까지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IMF가 딱 되면서 바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그 약속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해고해, 그 이태백, 사오정, 그때가 그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완전 고용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막 10% 성장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아, 민주주의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근데 차라리 말이니까 전두환 때 그때 막 9%, 10% 성장했잖아요. 삼조 호황으로.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치고 나온 게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선 공약 생각나세요? 747 정책. 경제 성장률 7%.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서 7% 성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수준이 예컨대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렇게 가야지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공약을 왜 했느냐?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로 가야 되는데 과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이 한 게 뭐냐? 정보화 사회로 갔던 한국 사회를 거꾸로 오니까 산업 사회로 돌려버린 겁니다. 처음에 참 잘할 줄 알았어요. 왜? 실용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잘한 게 있거든요. 뭐였느냐? 버스 중앙차선 있잖아요. 버스 중앙차선 서울 시내 참 잘 만들었잖아요. 그건 원래 좌파적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파인데도 받아들이네. 실용적이네. 그래서 기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아니 뭐 좌우니 뭐 색깔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흑명은 어떻고 백명은 어떠냐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실용적인 자세를 가면 되겠다라고 기대도 했는데 웬걸 딱 하니까 사고방식이 옛날에 신화의 인물이잖아요. 경제 신화의 인물인데 이분이 신화를 쌓을 때가 옛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 보세요. 이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1차 산업이에요. 자원외교. 돈 엄청 갖다 버렸죠, 그거? 두 번째가 뭡니까? 4대강 사업입니다. 운합하려다 못하고서 4대강 반 거예요. 온갖 콘크리트를 바르고 그래.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왜 그랬느냐? 옛날엔 정말로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돌아와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경부고속도로 깔잖아요. 경제 효과로 돌아와요. 근데 사실 우리 다 깔렸거든. KTX부터 공항은 너무 지어서 남아 돌잖아. 다 깔았는데 거기다 뭘 더 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고용이라도 창출되는데 가보세요. 누가 일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을 팔잖아.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가냐? 건설사 배만 채운 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경제 관념 자체를 갖다가 산업사회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막 기업들 다 퍼졌잖아요. 그러면 낙수효과라 그랬어요. 떡고물이 떨어진대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떡을 먹어도 이렇게 고물 하나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그 전 정권보다 경제 성장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냐? 권력은 어디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력감을 말한 겁니다. 그게 형식적인 법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이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가고 그 핵심적인 게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뭡니까?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죠? 뭐 남성과 여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거든요. 이 차별을 해소를 해야지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해소 없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OECD도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여성들 대학 교육까지 시켜놓고 지금 취업률 낮잖아요. 극복해야 될 것들은 많이 이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감정 같은 거 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그거잖아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이죠. 시골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 동네 애야, 우리 마을 애야. 이거 다르죠. 이게 농경사회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화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지역 대립이 아니라 세대 대립으로 나타날 거예요.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왜? 다 인터넷으로 소통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저절로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뭐랄까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완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모범이 되는 나라들이 있죠.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죠. 물론 외국을 따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잖아요. 어느 체제를 선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 재헌헌법 정신이 있잖아요. 삼인주의적인 정신.
사회국가 있죠. 자본주의자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의라는 것, 분배 정의라는 것들 확고하게 만드는 국가가 그다음에 아주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치도 사실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오바마 케어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트럼프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거긴 리버럴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들을 놓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과 욕망에 그 적합한 어떤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인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정치가 좋은 정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에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는 그 맨날 빨갱이니 뭐니 이런 이념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정의롭고 더 효율적인 사회인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그러면서 더 효율적이며 또 평화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그걸 놓고 다양한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사회적 합의는 끝까지 끌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에 사는 헬조선인 한국에 살면서도 제가 이 사회에 희망을 놓지 못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헬조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